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들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했고 오늘은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내일은 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지금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 범인은 전방위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는 조용히 지금 여론전에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수차례 인터뷰를 계속 한다거나 혹은 SNS에 글을 올리면 거의 언론들이 거의 그 즉시 리얼타임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주 짤막한 글 이외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지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메신저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제가 조용하다는 점이고요. 또 지금 그를 지지해 왔던 뭐 국바세라는 이름으로 지금 같이 타운선서도 제출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예고된 어떤 행위였어요. 네. 그런데 거꾸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준석 대표가 가장 측근이었다는 사람들이 등을 하나씩 돌리고 있고 김용태 최고위원마저도 사실은 가처분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들은 뭐 전방위적이라기보단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공격적이라기보단 자기 방어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요. 아마도 13일 이전까지 타협의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협상의 가능성 또는 물밑으로 어떤 메시지를 서로 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13일 날 물론 뭐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길에 걷겠다 정도의 수준의 그런 그 출사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흐름이 있어서 실제로 13일 날 무슨 폭탄 발언을 한다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당과 당대표 간에 이렇게 초유의 소송전이 본격화된 상황을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평구위원회가 당헌상 유권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지 자동 해임되는 건지 아닌지 유권 해석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시고 그건 다음에 논의하자고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때 유권 해석을 분명히 했더라면은 그래서 자동 해임 안 된다고 했으면 이 대표는 소송 안 했을 겁니다. 예, 조혜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 해석을 분명히 했더라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소송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법적 검토는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할 거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예측하는 것이어서 예. 상임정국위원회에서의 어떤 유권 해석 문제라든지 비대위 결정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검토는 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도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유권 해석의 문제가 가처분 인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하자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17일 날 심리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뭐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 하자 문제가 중대해야 되는 거고 법원이 사법 소극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한 쪽에서 제기하고는 있지만 예.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당의 이 상처를 입는 부분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전에 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유의미한 어떤 만남 또 담판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상 그 비대위원은 상임 정국에서 또 다시 추인을 해야지 비대위원이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비대위원을 꾸리기 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비대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데 첫 번째 고비가 있었어요. 즉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어떤 또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가처분 신청이라는 고비가 또 넘어갔습니다. 네. 물론 그 다음에는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그렇게 접수를 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취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룸이 별로 없어진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가처분 소송까지 간 대표에게 더 무엇인가 큰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이 비대위원장한테 얼마큼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예. 비대위원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대위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단독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사실상 비대위원장은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사실 공허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가처분과 관련돼서 정당이 법원의 어떤 지금 결정을 지켜보는 그런 사태로 지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여러 가지 뭐 제약상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당연직으로 그 비대위에 참여할지를 두고 지금 뭐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당내에서 흐름이 있죠. 어떤 흐름이냐면 결정적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 변을 할 때 그것을 딱 명기를 했어요. 그 사퇴 변에서 이건 모두의 책임이다. 즉 이준석 대표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건 바로 윤회권으로 불리는 당권을 갖고 자신들의 당권 때문에 마치 이 대통령으로서의 친소 관계를 이용한 몇몇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이 당내 일부의 어떤 의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변화는 윤석 대표의 퇴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당의 분란을 일으킨 또한 당사자 축도 사실상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발언을 바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선출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라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은 비대위원장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신임 이러이러한 그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어떻게 재신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런 절차는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논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93년생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일각에서는 기존의 청년 정치로 대변되었던 이준석 대표와 멀어진 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이번 영입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당연히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 20, 30대의 안정적 지지층을 또 갖고 있고요. 당으로서는 부담이고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그런 이준석 대표를 본인의 의지로 밀어내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청년 세대를 늘 대표할 새로운 정치인을 중용할 것이고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그러한 입장을 가겠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예, 박민영 대변인을 영입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과거 SNS 상의 호남 비하 메시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취지가 좀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 신선함, 참신함 이런 것과 대비되는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당초 의도한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인사라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대통령실도 좀 입장이 지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지금 청문 보고서 없이 11번째 임명한 인사인데 인사 관련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적쇄신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인적쇄신 방향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과 목표가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현재 국정 운영이 단순하게 지지율 낮아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집니다. 20%대 지지율이라는 것이 전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반 국민의 어떤 정서상 거의 불신임에 이를 정도의 신뢰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대대적 인적쇄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참모진 대부분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을 꽁꽁 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참모진의 보좌하는 방식을 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식인 것 같아요. 이 노련한 어떤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면 하지 않았어야 될, 나타나지 않았어야 될 현상들이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서건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속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주변의 직급에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임용됐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퇴시켜야 된다는 게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직위와 관계없이 사적 인사를 통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실 중심으로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인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면 이 두 가지 인적 쇄신 방향에 기초해서 향후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좀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건 전면적 인적 쇄신이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인적 쇄신 대신에 순차적인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순차적 인적 쇄신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얼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왜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순차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라고 국민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사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인사를 왜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건 그 즉시 빠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범위 바깥으로 더 큰 범위로 시행해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사실상 페널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공과를 갖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은 타이밍의 귀재라고 하거든요. 인사도 사실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이 충격을 줄 만큼의 어떤 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한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바꾸는 그런 이 인사를 한다면 결코 지금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사면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명단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은 좀 제외되리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사면위원회가 이틀에 걸쳐서 보통은 이 심사를 하는데 하루에 그쳤습니다. 그건 이 쟁점이 되는 그런 인사가 없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쟁점이 되는 인사는 정치권 인사겠죠. 정치권 인사는 언제나 찬반이 따를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정치인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합이거든요. 이렇게 사면 복권을 했을 때 반대 진영에서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조금 통합으로 나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바로 그런 이 정치 인사들에 대한 이 사면인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나 양쪽 진영에서 비토하는 그런 그룹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자 통합의 어떤 메시지로 읽혀지지 않을 상황이라면 예. 차라리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인 사면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국정 지지율이 지금 저조한 상황에서 굳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면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부담스러우시겠죠, 정치인 사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야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해 오셨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였지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도 뭐 의사교환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도 보면 정치에 부담이 된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낮은 지지율의 8.15 사면은 부담스럽다고 하면 연말 사면이나 이런 것을 뭐 예정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조만간에는 할 것으로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당헌 80조일 것 같습니다. 기소 시 당직 직무 정지를 규정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상곤 혁신이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그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그래서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대표 상품으로 이걸 내온 겁니다. 야당 때 자신 있게 내건 거예요. 야당 때 만든 걸 갖다 지금 이제 또 야당 됐으니까 검찰에 침탈 루트로 된다. 그래서 없애겠다. 이거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네, 조응천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로남불 계보를 더 하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일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만 먼저 내부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뭐 일단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죠. 이게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뭐 박영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방탄용이냐 이것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마치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 일부의 그 처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듯한 취지가 오히려 당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메시지를 지금 조응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찌됐든 뭐 특별한 상황인 건 분명 일반적으로 야당일 때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계속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현재는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 보복성 사정을 할 것이라는 게 예상되고 있고 실제 그런 조짐이 실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두 분에 대해서 고발이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사가 차곡차곡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원 이게 이제 통상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성 수사일 가능성이 많은 사건들이 나올 텐데 이 건마다 이제 그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야당인 상황에서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재명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재명 의원을 위한 어떤 당원 개정이라는 건 오해인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대표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당헌 80조 자체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수사받고 있는 내용의 어떤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이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고요. 또 조항의 어떤 규정 형식 자체가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 정지시키거나 윤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원 개정이다. 이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이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당의 일각의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전준위에서 일단 논의는 시작했었고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당내 여러 가지 여론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 당원 당규안 개정은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그때 홍보를 했었어요. 물론 이 80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당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당의 부정부패의 요소를 없애야 된다. 이런 엄청난 진짜 홍보를 했거든요. 왜 그때 그렇게 했냐면 사실상 민주당이 그때 몇 번의 선거를 계속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패배 의식이 굉장히 팽배했었고 그러면 당을 혁신하지 아니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그런 결기, 절박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뒤집는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을 우려한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는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좀 생각해야 될 건 지금의 당장의 어떤 작은 이익보다 이 당이 정말로 그 총선, 대선 또 국민들의 또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 주기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87년 체제 이후에 10년마다 한 번씩 진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10년,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10년,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10년. 이거는 웬만하게 잘못이 없다면 그냥 한 진영으로 한 번 더 5년을 줘서 마무리 짓게 만들자라는 국민들의 어떤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주기설이 이번에 깨졌어요. 5년밖에 못한 거예요. 그 이번 거의 조금이라도 사실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더 반성을 하고 더 절박해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거야. 특정인들에게 위인설법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그런 개정안이라도 지금 우리는 할 거야. 야당이니까 할 수 있어. 라고 경강부회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역시 지난번에 이 혁신안을 만들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건수환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 꼼수라고 하죠. 입법권을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관장사무라고 할 수 없는 인사사무를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행안부의 경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관련된 수사권 개시 부분은 법률로서 명백히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권을 삭제했습니다. 9월 달부터 시행되게 돼 있고요. 법률 개정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에서만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데 명백히 위헌적이죠. 다만 이게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현실적 수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만 대법원을 통해서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 협조를 구하는 협치를 아예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요 몇 가지 사안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로 계속 가겠다는 건데 지난번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말했던 협치의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 수사권의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운영 이 부분을 오히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측면에서 이 검찰 수사권 문제의 당부나 찬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여를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수안박법 자체가 무리한 그런 그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이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 그 헌재 12조 3항이나 16조에 명시되듯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긴 하지만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이 강제 수사의 핵심 수단으로 해석되는 한에는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에서 인정했다라고 해석하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법으로서 하위 법으로서 헌법 아래 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을 지금 위헌한 그 자체가 있었고 또 지금 이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해서 사실상 검찰의 그 손발을 지금 묶어야 된다 이거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마약 범죄라든지 조직 범죄라든지 수십 년 동안 검찰이 특수 범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아왔던 것들을 이 국민들의 어떤 정말 그 이 생활, 그러니까 그 피부에 맞는 피부에 와닿는 정말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에 그 내용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라는 걸 사실 국민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